안녕하세요. 오면사입니다. 저는 올해 44살 서울 외곽에서 조그마한 반찬 가게를 남편과 함께 운영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주부입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 만들고 배달하고 장부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아주 조그맣게 시작한 가게라서 직원도 없이 남편과 단둘이 운영하고 있어요. 벌써 5년째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데요. 생각한 것만큼 많이 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제 반찬 솜씨는 친정엄마한테서 배운 거고요. 엄마가 가끔씩 제 가게 오셔서 저를 가르쳐 주시곤 합니다. 이 근처가 모두 아파트 단지라서 젊은 부부들이 자주 들리곤 하는데요. 매번 신선한 반찬들을 내놓아야 하고 김치도 주문한 사람들이 많아서 매일 김치도 담그는 양이 상당합니다. 그런데도 직원 한 명도 없이 남편과 함께 저 혼자서 다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살게 되었냐고요? 그건 제 남편이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착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못하고 손해를 봐도 상대가 사정이 어려운 것 같으면 그냥 넘어가는 성격입니다. 그런 성격이 어떻게 사업을 잘 일굴 수 있었겠어요. 성격이 좋고 사람이 좋으면 뭐하나요? 입속을 잘 따질 줄 알아야 사업도 하는걸요. 남편은 운이 나빠서 사업에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 부부에게는 감당 못할 빚을 지게 되었어요. 7년 전쯤 회사 퇴직금으로 지인 권유를 받아 외식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었죠. 핫도그, 햄버거 같은 간편식 브랜드였는데 본사는 초보도 가능하고 수익률 30%라는 같은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엔 오픈빨로 매출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4개월 차부터 본사에서 공급가를 올리고 소스 하나까지 자기네 거 쓰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500m 근처에 같은 브랜드 가게를 또 냈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화를 내지도 못하고 그냥 직원 월급 밀릴까봐 카드 돌려막기를 하며 버텼습니다.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1억 8천만 원의 빚과 무너진 자존감만 남았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했어요. 왜 준비도 없이 시작했냐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밤마다 남편이 몰래 울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걸 보면서 저도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당신이 망하고 싶어서 망했겠어요?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라며 남편을 다독거렸습니다. 빚을 갚으려면 또다시 뭔가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시작한 게 지금의 반찬 가게입니다. 비교적 적은 돈으로 시작할 수가 있어서였고 무엇보다 친정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렴한 지하상가의 한 귀퉁이를 임대를 받아서 그날 판매할 반찬과 김치를 담그는 일이 결코 쉽지만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야 퇴근 후에는 자유시간이지만 제가 운영하는 반찬 가게는 다른 상가들이 문을 닫을 때에 함께 문을 닫아서 밤늦게까지 가게를 지켜야 했어요. 그렇게 저는 반찬 가게를 하며 빚을 갚으며 살았지만 맏며느리로서 해야 할 도리는 한 번도 놓지 않았습니다. 내가 반찬 가게를 한다는 이유로 맏며느리 내가 명절 때나 시부모님의 생신 때나 친척분들의 행사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명절, 제사, 생신, 병원 모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시대거론을 챙기고 음식 준비하고 상 차리고 치우는 일까지 늘 제가 도맡아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일복이 많은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여겼었고 가게를 한다는 핑계 삼아서 가지 않거나 소홀히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아랫동서 즉 시동생의 아내가 한 명 있었는데요. 저보다 5살 어리고 회사원이고 말투도 싹싹하고 처음엔 참 정이 같던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 동서는 꽤나 적극적이었습니다. 형님 혼자서 다 하지 마시고 저랑 함께 해요 라고 하며 나름 며느리 역할을 잘 하려고 하는 눈치가 보여서 참 좋았어요. 그런데 남편의 사업이 실패하고 제가 반찬 가게 나가 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녀의 말투와 태도에는 어딘가 모를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그 안엔 얕은 거리감과 속내를 감춘 성급기가 느껴졌어요. 형님은 진짜 부지런하세요.
전 그렇게 못 살아요. 잠도 서너 시간밖에 못 자고 어떻게 일을 하세요? 반짝가게 하랴 애들을 잘 돌볼 수 있겠어요? 형님은 참 대단하세요. 나는 죽었다 깨어난다고 해도 형님처럼 일만 하고는 못 살 거예요. 그랬던 동서가 명절이 다가오면 항상 단톡방에 이런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형님, 이번에도 명절 때 근무가 잡혀서 시댁은 못 갈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이번에도 형님 혼자서 일하시게 되어서요. 회사 일이라서 어쩔 수가 없네요. 또 얼마나 여시 같은지 모릅니다. 나한테 전화를 하기도 전에 미리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해서 그랬다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어머니랑 아버님께 드릴 선물을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어쩜 좋아요? 왜 그러는데 그러냐? 하필 이번에도 명절 때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회사가 명절에 더 바쁘거든요. 어쩔 수가 없지 않냐. 일하느라 그런 걸. 죄송해요. 명절 때라도 어머니랑 아버님을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형님 혼자서 일하시는데 제가 도와야 하는데요. 그건 걱정 말아라. 그런 일은 하던 사람이 해야지. 네가 일 때문에 못 오는데 뭐 어쩌겠냐. 어머니, 대신에 애들 아빠한테 어머니랑 어머님 선물이랑 용돈을 드리라고 했어요. 오냐, 알았다. 아, 그리고 어머니, 형님한테는 미안하니까 말씀 좀 잘해주세요. 제가 따로 형님한테는 전화는 드리긴 하겠는데요. 제가 형님한테 시장 보시라고 10만 원을 따로 봉투에 넣어서 애들 아빠가 어머니께 드리라고 했으니까 어머니가 형님한테 전해주세요. 알았다. 걱정 마라. 그네는 반찬 가게를 하는 애라서 혼자서도 거뜬히 한다. 시장 보라고 10만 원을 챙겨주면 됐지. 뭐 어쩌겠냐? 알았어요. 어머니, 다음에 봬요. 우리 시어머니는 참 너그러우신 분이셨습니다. 든든한 맏며느리가 있어서 그러신지는 몰라도 동서에게는 참 따뜻한 분이셨어요. 하지만 혼자서 또 일복이 터진 맏며느리 생각은 별로 하지 않으신 것 같았습니다. 저라고 핑계를 댈 게 없었겠어요. 가게 일을 하느라 하루도 가게 문을 닫는 날이 명절 당일만 빼고는 없었어요. 오히려 명절 때가 대목이 아니던가요? 명절 제사에 올릴 각종 전이며 부침개며 나물이며 찾는 손님들이 많을 때가 아닌가요? 명절 전날까지 잠도 거의 못 자고 반찬을 만들고 각종 전을 부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이 바빴습니다. 시간제 알바 이모님들을 몇 분을 구해서 할 때도 허다했어요. 그래서 명절 전날에 시댁에 가지 못할 때에도 시어머니는 입이 쭉 나오셔서 그 바쁜 와중에도 전화를 해서 불만을 터뜨리곤 하셨어요. 명절인데도 문을 안 닫고 일하냐? 네, 이때가 대목이잖아요. 어머니,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작은 애한테 전화 왔냐? 아니요. 왜요? 지금 바빠서요. 어머니, 빨리 말씀하세요. 바쁘면 얼마나 바쁘다고 숨 넘어간 소리를 하냐? 왜 그러시는데요? 오늘도 안 올 거야? 가야죠. 그래도 저녁 늦게서야 갈 것 같아요. 뭐시여? 그때 와서 뭐를 얼마나 한다고 그러냐? 그냥 몇 푼 벌지도 못할 거 문만 열어놓으면 뭐해? 네가 와야지. 명절 분위기가 날 것 아니냐? 작은 애도 근무라서 못 온다고 하더라. 애들만 보낸다고 하니까 네가 얼른 와서 애들 먹일 것을 해놔야 할 것 아니냐. 어머니, 죄송해요. 손님들이 와서요. 조금 있다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한가하게 시어머니 전화를 받을 거였으면 진작에 문 닫고 시댁으로 달려갔겠죠. 내가 몸이 10개라도 되는 줄 아시는 시어머니가 참 야속도 하더라고요. 동서도 참 내가 가게 일 때문에 바쁠 줄 알고 미리 선수 치는 것 좀 보세요. 혼자서 시댁에 일할 것 같으니까 일부러 급만다고 거짓부렁을 하는 건데 시어머니는 그런 동서에게는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일만 하고 있는 내게 빨리 와서 동서네 식구들 먹을 것들을 준비를 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동서에게 불만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충분히 동서도 그런 핑계를 대고 시댁에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요리도 잘 못하는데 제가 없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래도 저 같으면 그렇게 동서처럼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세상에 매번 명절 때마다 동서가 회사 근무를 하겠습니까? 한 번 했으면 그 다음에 다른 동료가 명절 땐 근무를 서겠죠.
다 뻥인 줄 그냥 알겠더이다. 그래도 뭐 어쩌겠습니까. 뻥이든 아니든 회사 일 때문에 못 오겠다고 그러는데요.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하지만 영 이상한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명절 당일에도 회사에서 근무를 선다는 동서는 여행을 간 사진으로 SNS를 도배를 하곤 했습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나요? 그렇게 대놓고 자랑질을 하다니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는지 동서 인성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마도 시어머니만 안 보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고 내가 설령 보더라도 어쩌냐 한 식인 것 같더라고요. 동서는 늘 명절 때가 아니고 시댁 모임에서는 밥상 다 차려놓으면 얼굴만 슬쩍 비치곤 했습니다. 형님, 음식 진짜 대박이에요. 전 절대로 이렇게는 못해요. 라며 웃고 빠졌죠. 상 치우고 설거지할 땐 형님 정말 미안해요. 얘가 지금 잠이 들었는데요. 지금 가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늘 동서를 감싸셨어요. 아휴, 쟤는 원래 손이 느려. 공부만 하고 회사만 쭉 다녀서 뭘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말이지. 온 김에 애들 네가 새로 담근 김치 좀 싸주고 반찬 좀 넉넉히 싸줘라.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속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혼자서 해서 만든 음식들을 먹기만 하고 치우고 뒷정리도 않고 가져가기만 했어요. 제게는 딸랑 시장 보는 비용으로 10만 원만 던져주고 말이죠. 10만 원으로 자기네 식구들이 명절에 먹고 간 식비로 퉁치는 모양이었습니다. 요새 10만 원으로 명절 음식으로 뭘 하나요? 따지고 들려고 하면 복창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그냥 내버려 뒀어요. 내가 무슨 소리를 해봤자 맏며느리가 되어가지고 속 좁다는 소리만 들을 게 뻔했으니까요.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놀고 먹는 사람 따로 있더이다. 저는 시어머니 성화에 못 이겨서 가게문을 6시에 닫고 곧바로 남편과 함께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중노동만 한 날을 아무도 배려해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미리 가게에서 챙긴 반찬들과 나물 그리고 각종 전으로 시댁에서 거나하게 저녁 밥상을 차렸네요. 갈비도 가게에서 미리 준비해갔고요. 시어머니가 내가 해올 음식을 눈 빠지게 기다리고 있다가 성질부터 냈습니다. 명절인데 가게 문을 좀 더 일찍 닫고 오면 안 되는 거냐? 너 때문에 우리 강아지들 밥을 굶고 있지 않냐? 너는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네 생각만 하냐? 명절은 명절다워야지. 그 돈을 몇 푼이나 더 번다고 지금까지 안 오고 이제서 오느냔 말이다. 그때마다 제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시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잔소리 따발총을 쏘는 시어머니를 향해 시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당신은 눈이 삐었어? 뭐야? 눈이 삐다녀? 저 얼굴을 봐. 얼마나 일을 하고 왔으면 헬쓱하잖아. 가게에서 잡채랑 전이랑 갈비랑 다 해왔구만. 대목이라서 손님들이 많이 와서 그럴 때는 당신이 가게 나가서 돕든지 아니면 잔소리를 하지 말든지 해야지. 그러다간 죄 받아. 알았어? 뭐요? 당신 그럴 거예요? 그래도 시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게 따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가, 고생했다. 힘들었을 텐데 밥만 먹고 방에 들어가 쉬어라. 뒷정리는 남자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방에 들어가 쉬어. 아침에도 일찍 일어날 필요는 없다. 네 시어머니가 차례상을 차리면 그때 나와라. 알았냐? 그 말에 시어머니가 노발대발 하셨습니다. 당신은 그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만식이는 운전하고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애한테 뭐요? 애를 잘 볼 일 있어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우리 큰며느리만큼 일을 많이 하고 온 사람이 있어? 당신은 내내 놀면서 입만 놀렸으니까 그럼 당신이 하지 그래? 무엇이 어쩌고 어째요? 애들 앞에서 당신이 계속 이럴 거예요? 그래도 시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내가 다시 말한다만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너는 방에 들어가 쉬어라. 알았냐? 나머지 뒷정리는 나랑 만식이랑 네 시어매랑 할 테니까. 그래서 제가 못 이긴 척하고 식사 후에 방에 들어가 들어 누웠습니다. 눕자마자 5분도 안 되어서 그대로 골아떨어졌어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꿀잠을 잤습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아니었으면 제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시어머니는 참 독하신 분이세요. 맏며느리가 생활력도 강하고 일도 잘한다고 칭찬은 하시지만
오로지 부려먹을 생각만 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며느리가 자식이 아니라 그런 걸까요? 그러면 왜 둘째 며느리한테는 그렇게 관대하신 걸까요? 아무튼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를 아끼셨고 저는 시아버지께서 아껴주셨으니까 시어머니에 대한 미운 감정도 사그라들더라고요. 그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올해 초 시어머니 칠순이 돌아왔습니다. 칠순 때를 대비해서 가족 친목비를 매달 모으고 있었어요. 기대는 안 했지만 가족여행이라도 하겠지 싶었죠. 그런데 어느 날 단톡방에서 동서가 올린 메시지에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장가게 여행 어때요? 패키지 상품이 지금 싸서 내가 미리 예약을 해버렸어요. 어머니는 언제든지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형님도 괜찮으시죠? 형님, 어머니가 아주버니 주민번호를 가르쳐 주시긴 했는데요. 여권번호를 빨리 톡으로 보내주시라고 해주세요. 빨리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만수야, 장가기 여행 패키지가 싸게 나왔단다. 빨리 예약을 해야 하니까 네 여권 찍어서 둘째한테 보내거라. 네? 장가기 여행을 간다고요? 누가 그래요? 갑자기 말도 없이 장가기 여행이라뇨. 작은 애 둘이 시간을 맞췄다지 뭐냐. 너는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가 있잖아. 아니에요. 저희도 가기 문을 닫고 갈 순 없잖아요.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누가 가기 문을 닫으라고 했냐? 큰애가 없으면 반찬 가게가 안 돌아가니까 큰애만 빼고 가자는 거지. 모처럼 내 아들도가 여행을 하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다. 얼른 작은애한테 여권 사진 찍어 보내거라. 알았지? 엄마, 애들 엄마 빼고 간다고 하셨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그냥 저도 빼고 만식이네랑 다녀오세요. 뭐야? 어차피 가족 계비로 여행 가는 건데 너마저 빠지면 아깝잖아. 가족 계비요? 누가 가족 계비로 장가기 여행을 간다고 했어요? 전 금시초문이에요. 남편도 황당해서 시어머니한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엄마, 만식이랑 재수씨가 엄마 모시고 장가기 여행을 간다는 것은 참 좋은데요. 우리 가족 모임비에서는 지출할 수 없어요. 만식이랑 재수씨가 그냥 엄마 모시고 효도여행을 가나 보죠. 아니야. 작은 애가 가족 모임비로 간다고 했어. 그걸 왜 재수씨가 자기 마음대로 하냐고요. 난 그렇게 하라고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 하시고 만식이네랑 다녀오시면 되겠네요. 남편이 그렇게 나오자 시어머니가 화를 퍼럭 내셨습니다. 너는 큰아들이 되어가지고 왜 그러냐? 만식이랑 만식이 척하는 것을 보고 배워라. 애써서 나를 위해서 장가기 여행을 가자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아이고 천불이네. 라고 하시며 끊으셨습니다. 그 뒤로 시동생이 남편에게 여러 번 전화를 해서 남편에게 함께 가자고 꼬시더라고요. 남편이 함께 가야만 가족 모임비는 형식적으로나마 쓸 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요. 그리고 남편이 가족 모임비 계좌 주인이기도 했고요. 결국 남편은 시동생에게 따끔하게 말해 주었습니다. 아무리 싸게 나온 패키지 상품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미리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할 일이지. 너희네 부부가 시간만 맞으면 다 되는 것이냐? 나는 애들 엄마랑 함께 가지 않으면 안 갈 테니까 네가 엄마 모시고 다녀와. 라고 했습니다. 제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일정을 확정해 버렸습니다.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을까요? 나중에 동서가 저에게 따로 보낸 톡이 이랬습니다. 형님은 가게 문을 닫을 순 없으니까 저희와 일정 함께 못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끼리 미리 예약해버렸어요. 어머니도 형님이 저희랑 함께 여행을 가는 것이 힘든 거 잘하셨어요. 형님과 일정 맞추기도 힘든 것도 아시니까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다녀올게요. 괜찮죠? 참 괘씸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나한테 연락 한번 주고 결정할 일이 아니던가요? 그래서 제가 동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동서, 무슨 말이야? 형님, 톡의 내용 그대로예요. 뭐? 내가 갈지 안 갈지를 미리 물어본 다음에 결정을 해야지. 왜 동서가 미리부터 단정을 해버려? 그러자 영 불쾌한 듯이 그러더라고요. 형님,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갈 일 때문에 어깨가 무거운데 형님이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겠어요? 동서가 뭔데 혼자서 다 결정을 하고 통보를 하냔 말이야. 형님 어차피 가기 때문에 못 가시잖아요. 형님 참 이상하시더라. 오히려 형님이 내게 고맙다고 해야죠.
어머니가 장가기를 가고 싶다고 하시니까 모시고 다녀온다고 하면 고마워할 일이지. 내게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내가 몇 번을 말해? 왜 나만 빼고 예약을 했냐 이 말이야. 형님이 가기 때문에 안 갈 거 뻔히 아니까요. 됐어요? 뭐? 내가 간다고 하면 어쩔 건데 그러나? 가기는 어떻게 하고 간다고 그래요. 어머니도 아주버니와 같이 간다고 했어요. 형님은 가기에서 반찬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알아서 하세요. 그걸 왜 동서가 판단해? 애들 아빠가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데 형님은 형님 가게가 더 중요하지 않나요? 어차피 가지도 못할 거면서 왜 그래요? 혼자만 못 가게 돼서 억울하시면 어머니한테 따지세요. 어머니도 형님만 빼고 아주버니랑 저희와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하셨으니까요. 나는 애써서 장가기 효도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정말 기분 나쁘네요. 동서는 자기가 뭘 잘못해서 내가 화를 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호하게 한마디 해줬어요. 나는 이 집안의 맏며느리야. 아무리 동서를 시어머니가 감싸고 돈다고 해도 동서는 내 아랫사람이고 감히 시어머니 칠순 기념으로 장가기를 가는 일을 동서가 내 의견도 묻지 않고 시어머니하고만 의논해? 당장 예약을 취소해. 그 건은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다시 의논해. 알았어? 그러자 동서가 막 화를 내면서 그랬어요. 정말 웃기네 형님. 형님이 뭔데 그래요? 어머니가 결정하신 거예요. 내 의견에 어머니가 그러자고 하신 거라고요. 이미 어머니가 그렇게 하기로 알고 있는데 내가 형님 말 때문에 예약을 취소할 것 같아요. 정말 웃겨. 라고 하면서 내 대답도 듣지 않고 뚝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뒤에 시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하셨어요. 네가 뭔데 작은 애 속을 다 뒤집어 놓았냐? 그 착하디 착한 애가 시간이 많아서 나를 데리고 장가기를 간다고 했겠냐? 너는 오기가 많아서 큰일이다. 네가 맏며느리나 되면서 돈 한 푼 더 벌려고 가게일이나 하려고 시어머니가 장가기를 가고 싶은지 어쩐지 관심이나 있냐? 아무튼 너는 빼고 내 아들들하고 둘째 애하고 장가기를 다녀올 테니까 그리 알아. 맏며느리나 되었으면 마음도 너그럽고 포용할 줄도 알고 그래야지. 오기만 그득해가지고 하고는 끊어버렸습니다. 맏며느리는 저 세상 사람인가요? 맏며느리는 이래야 한다고 따로 정해진 거라도 있어요? 왜 시어머니는 내게 맏며느리라며 희생을 강요하고 모든 걸 양보하고 배려하라고만 하시는 걸까요? 완전 열이 받더라고요. 남편한테 그 같은 사실을 말했더니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그랬습니다. 어머니, 나는 장가기 안 갈 거예요. 어머니 칠순 기념이면 다 같이 기분 좋게 가야지. 일부러 맏며느리만 쏙 빼놓고 가는 법이 어디 있어요? 장가기 여행 비용은 둘째 며느리한테서 받아서 가세요. 가족 친목비에서는 한 푼도 내어줄 수 없으니까요. 아셨죠? 그러자 시어머니가 기절 초풍을 하셨습니다. 뭐야?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 내 칠순기념 여행이야. 어머니 칠순기념 여행은 모든 가족이 다 같이 갔을 때 쓰기로 한 거예요. 아무튼 재수 씨가 엄마랑 하고만 의논하고 미리 예약을 했으니까 재수 씨가 돈을 내겠죠. 그리 전하세요. 라고 하고 끊어버렸습니다.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이치성 틀린 말은 하나도 없는 거죠. 가족 친목비는 가족이 함께 의논해서 쓰라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가족 친목비는 남편 계좌였으니 남편 맘인 거죠. 그래서 동서가 남은 쏙 빼고 남편을 끼워서 가면 될 줄 알았을 겁니다. 남편의 단호한 태도에 시어머니도 남편에겐 어쩌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시동생에게 알아듣게 말을 했더니 동서도 어쩌지 못했고요. 어쩔 수 없이 동서는 동서가 비용을 다 대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장가기 여행을 다녀왔어요. 하여간 동서는 웃긴 짬뽕 같은 것이었어요. 칠순 당일 저녁에 전 여느 때처럼 시댁에서 음식 준비 다 하고 동서는 장가기 사진 자랑하며 거실에서 시어머니와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일꾼은 나 하나뿐인 듯 동서를 포함해서 다들 거실에서 웃고 떠들고 있더라고요. 동서는 겨우 내가 요리한 음식을 식탁에 옮겨주는 일만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없이 드시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에게 그러셨어요. 둘째야,
네, 아버님. 명태탕국을 한 사발 더 떠오너라. 그 말에 내가 일어나서 명태탕을 떠오려고 하자 바로 그러셨습니다. 너는 주방에서 이제껏 일만 했으니 그냥 앉아 있거라. 앞으로 둘째가 다 해라. 설거지며 뒷정리도 둘째가 다 해라. 둘째는 뭐하냐? 그렇게 엉덩이를 땅바닥에 붙이고만 있을 거냐? 네 형님이 혼자서 일만 하고 있으면 옆에 가서 도와주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거실바닥에서 히닥거리기만 하고 그래야 쓰겠냐? 얼른 탕국 한 사발을 더 가져와라. 그 말에 분위기가 쎄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서서 시아버지에게 그랬어요. 당신 뭐 잘못 먹었어요? 왜 죄도 없는 둘째한테 그래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내게 또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우리 큰며느리를 잘 지켜보니까 이렇게 착한 며느라는 없더라. 그래서 말인데 내가 너희들 하는 것 봐서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참에 너희들 빚을 싹 다 갚아주려고 한다. 그 말에 주방에서 시아버지의 탕국을 들고 오던 동서가 놀라며 시아버지 앞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알 것 없다. 우리 큰며느리가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와서 너무 고생이 많았다. 내가 진지하게 너희들 빚을 갚아주고 싶었다만 스스로 일어나게 하려고 기다렸던 거야. 이건 오로지 우리 큰며느리가 고마워서 그런 거니까 그런 줄 알아라. 그러자 시어머니가 난리 법석이었습니다. 당신은 내가 안 보여요? 그런 일은 나와 상의를 했어야죠. 그리고 내가 내 큰아들을 위해서 빚을 갚아주면 갚아줬지 무슨 며느리를 위해서 빚을 갚아준다고 해요? 그러자 시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말은 바로 해. 우리 큰며느리 같은 며느리는 어디에도 없어. 우리가 며느리 복은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시아버지 말에 미치고 환장하겠다며 펄쩍 뛰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뜻밖의 횡재에 너무 기뻐서 시아버지께 연신 감사하다고 좋아했는데요. 동서는 완전히 똥 씹은 표정이었습니다. 혹시나 시아버지한테 잘못 보이면 큰일이 나겠다 싶었는지 동서가 시동생과 함께 열심히 설거지도 하고 뒷정리를 분주히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따라 카멜론처럼 나에 대한 태도가 싹 바뀌면서 내게 형님 하면서 내가 거실에 앉아서 쉬면서 시키는 일에도 곧잘 했습니다. 참 웃기더라고요. 시아버지한테 잘 보이려고 그런 거겠죠. 내 앞에선 살살거리고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얼마나 배가 아팠을까요. 며칠 뒤 남편에게 시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너희 둘이 유럽 여행 좀 다녀와라. 내가 패키지 상품이 괜찮은 게 있어서 상담 예약을 해두었다. 너희들이 충분히 고생한 거 잘 안다. 사람은 쉬어가면서 일해야 한다. 둘이 5년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일한 거 내가 잘 알고 있다. 다녀와라. 네 엄마한테도 말을 했으니까 잘 다녀와. 가게는 휴가라고 내걸고 잠깐 문을 닫으면 되지 않겠냐? 남편은 놀라서 물었어요. 아버지, 왜 저희를? 그 말에 시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0년 넘게 우리 집 명절, 제사, 대소사 다 우리 큰애가 혼자서 했다. 나 그거 다 안다. 그날 저는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 어떤 선물보다 그 한마디가 제겐 가장 큰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여름 우리는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프랑스 파리의 노을 아래서 에펠탑을 받고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골목길을 걸었고 스위스 루체른 호수 앞에서 하루를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때 처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 부부의 적지 않은 빚도 갚아주신 것도 참 감사할 일인데 그 비싼 유럽 여행까지 보내주시다니 시아버지께 정말 감사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